이거 반지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요. 이 반지 알고 있어요? 이거 반지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요. 이 반지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런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반지를 만집니다. 그럼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제 머릿속을 조용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반지가 차가울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이상한 버리기입니다. 그 뜨거움은 따뜻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태우는 열기였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어떤 시간들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면접장 조명이 희게 번지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또박또박 들리던 늦은 가을 오후였지요.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있었고 면접장 안은 형광등 불빛처럼 차갑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20몇 명의 지원자 서류가 쌓여 있었고 제 손끝에는 늘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반지요.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요. 그 말이 들린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참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숨이 저절로 멎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 위에 차갑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지원자들의 손부터 봤습니다. 악수할 때 손이 떨리는지, 서류를 잡는 힘이 어떤지, 손톱이 깨끗한지, 손등에 굳은 살이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하루를 말해주곤 하니까요.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단어들보다 손 하나가 더 솔직합니다. 면접은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자가 14명이었는데 제가 직접 앉은 면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인사팀에 맡기지만 이번 MD 직무는 중요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한 장씩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나뭇잎도 떨어지기 전엔 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겠지. 하지만 결국 놓아야 할 순간이 왔겠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7, 서유나. 유나 씨는 20몇 살의 젊은 사람이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조용했고 인사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눈빛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각 구운 빵처럼 부풀어 있는 젊음이 아니라 오래된 책장 냄새 같은 단단함이 있었지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허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유나 씨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톱은 짧고 깨끗했습니다. 매니큐어는 없었지만 손가락 마디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나 씨는 말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숨 고르기가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윤아입니다. 저는 현장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오가며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존댓말 안에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이 중반으로 들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넘기며 무심히 손가락을 굽혔고 그때 반지가 조명에 한번 반짝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금속 표면을 타고 흘렀고 작은 빛 한 줄기가 유나 씨 쪽으로 튕겼습니다. 유나 씨의 시선이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정지된 눈동자 하나 때문에 면접장 전체가 잠깐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유나 씨는 제 손가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손을 그렇게 오래 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제 반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면접 내내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반지요. 유나 씨가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은 아주 잠깐 늦게 뛰었습니다. 심장이 늦게 뛰는 느낌을 아십니까? 마치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지막 계단이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발을 내딛는데 그 계단이 없는 것처럼요. 그 허공에 발을 딛는 순간의 아찔함이 제 가슴속을 지나갔습니다. 늦게 뛴 심장 때문에 귀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면접장 앞 모든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펜을 놓는 소리, 창밖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복도에서 걷는 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금속이 살을 눌렀고 반지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번졌습니다. 차가운데도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면접관 3명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공기를 느낀 겁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낯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훨씬 더 어렸던, 훨씬 더 겁 많았던 누군가요? 유나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질문이 이상했을 겁니다. 면접 중에 지원자 어머니 이름을 묻는 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유나 씨는 대답했습니다. 박명자예요. 올해 72이세요. 박명자. 그 이름은 오래전에 제 입술 안쪽에서만 굴러다니던 이름이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혀끝에만 얹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미안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회장이라는 얼굴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회장이 흔들리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기쁠 때도 과하게 웃지 않고 슬플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 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서 아주 오래된 글자가 제 살을 긁는 듯 했습니다. M, J. 그 두 글자가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유나 씨는 제 반응을 보고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면접관들도 눈치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면접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면접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왜 내 손에 있지? 박명자라는 이름이 왜 지금 들리지? 왜 하필 이 사람 손가락에?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답하면 제가 덮어두었던 시간이 다시 열릴 것 같았으니까요.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귀사의 MD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질문했지만 제 목소리는 자동이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목소리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유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의 하루, 사람의 고민, 사람의 냉장고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 귀는 다른 데 가 있었으니까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렇게 말했고 유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직전 유나 씨는 책상 위에 아주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포스트잇이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 검은 볼펜으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10-XXXX-XXX. 그 글씨가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고 단정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것처럼요. 유나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라 제가 덮어두었던 지난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면접이 모두 끝나고 인사팀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지원자 뭔가 아시는 분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씨는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박명자. 그 이름은 제가 28이었을 때 만났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회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내렸고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보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금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누군가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묻어둬야 하나?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묻어두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요. 반지 안쪽의 글자. 저는 그날 밤 회장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웠는데 잠은 얕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비를 맞으며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반지는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꽉 쥐어도 반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수구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수구 뚜껑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은 따뜻하게 틀 수 있었지만 일부러 찬물을 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으니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면도는 어제 했는데 턱에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하룻밤만 설쳐도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물은 따뜻했는데 손끝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반지를 낀 채로 손을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지를 빼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지를 빼면 그 안쪽 글자를 봐야 하니까요. 그 글자를 보면 기억이 선명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는 제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28회 동안 끼고 있었으니 손가락이 반지 모양으로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자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남았습니다. 꼭 맞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회장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만년필, 명함, 도장, 그리고 작은 확대경 하나. 저는 그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계약서, 도장 위조를 막겠다며 갖춰둔 물건이었지요. 한 번도 쓴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확대경을 들었습니다. 반지 안쪽, 금속 표면이 오래되어 조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아주 얇게 파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M, J,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새겨진 꽃무늬. 국화인지 동백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개의 꽃잎이 둥글게 모여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딱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소박한 무늬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대리석 책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또 그 소리가 회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M, J, 명자, 박명자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새긴 글자였습니다. 28회 전
작은 귀금속 가게에서 3만 원을 주고 새긴 글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고 월세방도 2달 밀렸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만큼은 제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준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명자 씨는 그때 44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6살 많았습니다. 저는 28, 그녀는 44. 명자 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평상 하나 놓고 김치 무침조림 같은 걸 팔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 넘으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장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 안 됐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녁을 굶고 있었습니다. 지갑에 1,000원밖에 없었거든요. 편의점 삼각김밥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명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학생, 저녁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했다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명자 씨는 평상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밥도 한 공기 퍼줬습니다. 먹어. 남은 거 버릴 거야.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가 저를 위해 새로 끓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는 척 했습니다. 그래야 제 자존심이 덜 상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가끔 명자 씨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척 하면서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명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냄비를 씻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님이 없을 때는 평상에 앉아서 허리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구나. 명자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해. 장학금도 받아.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명자 씨에게 빚을 졌습니다. 밥을 먹었으니까요. 여러 번 먹었습니다. 명자 씨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명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3만 원짜리 금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M, J를 새겼습니다. 이거 제가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보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반지를 명자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명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억지로 손을 닿게 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명자 씨는 결국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힘내. 넌 잘 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자 씨에게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고
저는 그 바쁨을 핑계 삼아 명자 씨를 잊으려 했습니다. 정확히는 가난했던 제 모습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명자 씨 가게를 찾아갔는데 가게가 없었습니다. 평상도 없었고 명자 씨도 없었습니다.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어디 가셨어요? 이사 갔어. 딸이 대학 가서 서울로 따라갔다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잘 됐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빗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명자 씨 반지였습니다. 어떻게 제 손에 온 건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가 시장 바닥에서 주운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요. 저는 그 반지를 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끼고 있었습니다. 28회 동안요. 저는 확대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반지가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정 브리핑 드리러 왔습니다.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오후 2시에 신규 사업 보고, 저녁 6시에. 저는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녁 일정 비워두세요.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네, 중요한 만찬이. 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비워두세요. 개인 일정이 생겼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유나 씨가 남긴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 검은 볼펜 글씨, 10-xxxx-xxx.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는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유나 씨, 저 회장 윤태경입니다. 어머니가 반지를 언제 잃어버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제 숨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문이 두드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28회 전 그 비오는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문자 답장이 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 5분도 안 돼서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15회 전이요. 시장에서요. 비 오는 날이었대요. 15회 전. 비 오는 날. 시장. 그 조합은 제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된 냄새를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우산 첫 냄새, 뜨거운 국물 김 냄새,
비닐봉지 안에서 서로 부딪히던 무와 파의 냄새, 아스팔트에 빗물이 튀는 소리,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그 냄새들과 소리들이 회사의 향수 냄새와 에어컨 소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봤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는 빗물은 없었는데 제 눈은 이상하게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답장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로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지를 돌려드리려고요라고 쓸까 했지만 그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께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이번에도 답장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요. 저희 집 근처 시장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장 입구.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나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 짧게 느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그 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 안쪽에 아주 작게 눌러 적었습니다. 토요일, 시장, 잊지 않으려고요. 아니, 잊지 못하게 하려고요. 나흘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 비슷한 반지는 세상에 많다. M, J, 이니셜도 흔하다. 그런데 손가락은 계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마치 제 손이 저보다 더 솔직한 사람처럼요. 제 머리는 부정했지만 제 손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쁘게 지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결제를 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단어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매출, 성장률, 손익, 전략. 그 단어들이 제 귀를 지나갔지만 마음은 한 문장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요. 그 한 문장이 제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임원이 뭔가를 보고하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있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밝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꺼지지 않고 차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 불빛 속에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56살 회장, 성공한 사람.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하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면 제 과거를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 제가 빚을 졌던 시절,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시절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면도는 깔끔했는데 얼굴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요, 마음이 들키는데 더 능숙해지거나 더 서툴러지거나 둘 중 하나더군요. 저는 그날 확실히 서툴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회장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 제일 깊은 곳. 거기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돌려줘야 할 것. 저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모서리가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 인물의 얼굴 절반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28살 때의 저였습니다. 마른 얼굴, 짧은 머리,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얼굴이 찢겨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보였습니다. 그 손이 제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태경아, 힘내. 마이너스 명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우는 걸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은 뜨거웠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한 번쯤은 제 발로 가야겠구나.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유나 씨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장소는 어머니 편한 곳으로 정해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 시장 입구에서요. 토요일 오전 10시. 시장 입구. 토요일 오전. 시장은 토요일 오전이 제일 솔직하지요. 사람들 얼굴도 냄새도 소리도 전부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고 아침이라 생선도 싱싱하고 아주머니들 목소리도 크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별 하나를 봤습니다. 아니, 별이 아니라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늦지 않았을까? 28해가 지났는데.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늦었어도 가야 한다. 저는 손바닥을 펴서 안쪽에 작게 적었습니다. 토요일 10시 해풍시장. 잊지 않으려고요. 아니, 잊지 못하게 하려고요.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더 자려 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으니까요.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복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복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회장보다는 그냥 쉰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손가락의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반지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제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비싸고 조용하고 편한 차였습니다. 저는 운전석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릴까 봐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려는 순간 백미러에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오 기사님이었습니다. 오 기사님은 저희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제가 막 입사했을 때부터 제가 임원이 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은퇴하신 지는 5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여기 계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여기? 오 기사님은 제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오 기사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오 기사님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확히는 제 손가락의 반지에 머물렀습니다. 그 반지 아직 끼고 계셨네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사님도 아십니까? 오 기사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공기가 차가웠고 오 기사님의 숨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 기사님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젊으셨을 때요. 오 기사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태경 씨였을 때 그는 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도 회사에서 그렇게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 기사님은 늘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벽 주차장에서는 태경 씨였습니다. 그 호칭이 저를 28살로 돌려놓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 기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태경 씨가 시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반지를 쥐고요. 꼭 쥐고요. 오 기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근데 태경 씨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서 계셨지요.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명자 씨 가게를 찾아갔는데 가게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주운 반지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오 기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오 기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경 씨가 그러셨지요. 이거 돌려줘야 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제가 그렇게 서 있었구나. 오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시장 이름이요. 해풍시장입니다. 예전 그대로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명자 여사님이라면 오 기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선가게 골목 끝이요. 오래된 쌀가게 옆에 사십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사님이 확인하셨어요? 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 씨가 언젠가는 가실 줄 알았습니다. 28회 동안 그 반지를 빼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기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오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으로 가십시오.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으로 가라. 그 말은 회장실 문보다 더 무거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오 기사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기사님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오 기사님을 봤습니다. 오 기사님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내비게이션에 해풍시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시장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깨끗한 도로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오래된 골목 앞에 섰습니다. 해풍시장, 그 간판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듯 시끄러웠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에 5,000원. 아줌마, 이거 깎아줘요. 애들아, 뛰지 마. 그 시끄러움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살게 합니다. 조용한 곳은 외롭지만 시끄러운 곳은 따뜻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천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빨간 천막, 파란 천막, 찢어진 천막, 새 천막. 그 아래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먼저 왔고 그 뒤에 생선 비린내가 따라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이 차가웠는데 시장 천막 아래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 체온이 공기를 데웠습니다. 저는 비싼 재킷을 입고 왔다가 후회했습니다. 재킷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번쩍거렸습니다. 마치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빛이요. 그래서 저는 근처 옷가게에 들어가 검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3,000원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아, 그렇지. 시장은 현금입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거스름 돈 없어요. 3,000원 딱 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 지갑에는 10,000원권과 50,000원권만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스름 돈은 그럼 10,000원 받을게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모자를 봉지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모자를 바로 꺼내 썼습니다. 천이 얇았고 귀가 조금 시렸습니다. 그 시린 감각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갔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갔고, 아저씨가 생선 든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비켜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이 조금 미끄러웠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생선 씻은 물, 채소 다듬은 물, 비 온 뒤 고인 물. 제 구두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물기가 저를 이 시장의 일부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입구 어묵집 앞에서 기다릴게요. 어묵집.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묵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해풍 어묵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유나 씨였습니다. 유나 씨는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귤 껍질이 비쳤습니다. 노란 빛이 봉지를 통과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면접장보다 더 어울렸습니다. 면접장에서 유나 씨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 유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오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제가 말하자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하지?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태경 씨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유나 씨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태경 씨. 그 호칭이 제 귀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쪽 골목에 있어요. 근데요. 유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가 도움 주는 걸 싫어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회장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낮고 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슨 열쇠였습니다. 작고 낡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유나 씨가 제게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반지 잃어버린 날 주머니에서 같이 없어졌대요. 이게 모여는 열쇠인데요. 쌀독엽 서랍 열쇠였대요. 쌀독엽 서랍, 열쇠, 반지. 이제는 물건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유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유나 씨는 제 앞에서 반걸음만 앞서갔습니다. 저를 안내하면서도 선을 지키는 걸음이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천막이 줄었고 사람도 줄었고 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 골목 끝에 섰습니다. 오래된 쌀가게가 보였습니다. 해풍쌀집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 낡은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철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손때로 반들반들했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반지가 이제 돌아가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를 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유나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제 가슴도 두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 회사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문은 늘 발이 빠릅니다. 특히 회장 이야기는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올라가더군요. 회장님이 주말에 재래시장 다녀오셨대. 혼자? 아니, 젊은 여자랑 같이. 누구? 신입 면접 봤던 사람 중 하나라던데. 저는 그 소리를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걸요. 회의실에 들어갈 때 대화가 뚝 끊기는 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입은 다물었는데 가슴이 자꾸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왜냐하면 소문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유나 씨와 시장에 갔었습니다. 정말로 명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지를 돌려드리러 갔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무슨 반지요? 왜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무슨 관계세요?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신규 유통 전략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매출, 점유율, 경쟁사 분석.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낡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명자 여사가 나왔습니다. 72살.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제 손가락에 반지를 봤습니다. 명자 여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걸 아직도 끼고 있었네. 그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은 목소리에는 오래 참은 시간이 묻어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임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외부 일정이 조금 잦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 끝을 흐리는 방식이 제일 무례한 방식이지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제 개인 일정은 회사 성과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나 씨가 회사에서 상처받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소문은 날카롭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향할 때는요. 유나 씨는 아직 신입도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지난번 면접자 중에 서유나 씨 있죠? 네, 기억합니다. 단기 프로젝트 인턴으로 채용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유나 씨를 보호하려는 건지, 제 과거를 숨으려는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턴 제의 받았어요. 근데 저 괜찮은 건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능력으로 뽑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지만 제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나 씨에게 미안했습니다. 명자 여사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나 씨가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명자 여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문자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밥상에 앉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김치맛, 된장 냄새, 수저 놓는 소리. 그 안에 그 사람의 시간이 묻어납니다. 저는 그 시간 앞에 설 준비가 됐을까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토요일 낮 저는 명자 여사 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과일 한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과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제철 과일이었습니다. 사과와 배였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물용이에요? 네. 그럼 예쁘게 담아드릴게요. 할머니는 과일을 하나하나 골라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구 드리는 건데요? 은인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잘 고르셔야지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잘 골라야 한다는 말이요. 문을 두드리자 유나 씨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하지만 냄새가 컸습니다. 밥 냄새, 말린 멸치 냄새,
오래된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 그 냄새들이 집을 넓혀 놓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반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과일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요. 명자 여사는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무게를 느끼듯 손에 들고 있다가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앉아.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바닥이었습니다.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56살의 무릎은 28살 때와 달랐습니다. 명자 여사는 부엌에서 밥상을 날랐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 한 접시, 시금치나물 한 접시,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안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를 놓을 때 명자 여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떨림이 화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떨림이 저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밥을 퍼왔습니다.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먹었던 맛이었습니다. 28살 때 명자 씨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과 똑같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 씨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밥상에 앉았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듯이요. 밥을 다 먹고 명자 여사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명자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은 피지 않았지만 초록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명자 여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태경아. 그 호칭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태경아. 28회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안 왔니?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지 찾았을 때 나는 기뻤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비에 젖어서. 명자 여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주워서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어. 이 반지를 준 사람이 언젠가는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면서 명자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안 왔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아, 이 사람한테 나는 그 정도였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 손가락에서 그 반지를 보니까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완전히 잊은 건 아니구나 싶더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은 적 없습니다. 단 하루도요. 그럼 왜 안 왔어? 저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뭐가? 가난했던 제 모습이요. 도움받았던 제 모습이요. 명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였니? 네. 바보같이. 명자 여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부끄러운 건 도움받은 게 아니라 약속 안 지킨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자 여사가 장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명자 여사는 밥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저와 유나 씨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봉투에서 반쪽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지금 제 손가락에 낀 것과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제가 잘 아는 손이었습니다. 젊었던 제 손이었습니다. 이 사진 반으로 찢어졌어.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반쪽, 너도 반쪽 가지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명자 여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에서 그 반지 없어졌을 때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어. 가난해서 우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명자 여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약속이 바닥에 떨어져서 울었어. 저는 그 순간 반지를 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금속이 살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미련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재 서랍이었습니다. 쌀통 옆에 있던 서랍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그 안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색이 바랬습니다. 유나 씨가 첫 장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지 찾는 날까지 마음도 저축.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저축은 돈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저축하며 삽니다. 누군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 가능성을 저축하며요. 저는 가계부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가계부에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5일 반찬 매출 8만 원. 2012년 7월 12일 김치 매출 12만 원. 2015년 9월 3일 밑반찬 매출 15만 원.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 하나하나가 명자 여사의 하루였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여사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 대신 이제 뭘 할 건지 말해봐.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돈을 드릴까? 하지만 돈은 마음을 무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드릴까?
하지만 그건 과한 보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주 한 번 밥 먹으러 와도 될까요? 명자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밥? 네.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라 여사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으러요. 명자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밥이 다냐? 밥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것부터요. 명자 여사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매주 토요일 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며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유나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명자 여사만 남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유나 얘기 좀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울지도 않고 때도 안 부리고.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그게 더 미안했어. 저 애가 착한 게 아니라 엄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유나 아빠는 일찍 떠났어. 명자 여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사고였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5살 때였어. 그때부터 나 혼자 키웠지. 명자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근데 포기는 안 했어. 왜냐하면 유나가 있었으니까. 명자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밥을 줬던 거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한테 밥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그때 나보다 어렸어. 28. 아직 애였지. 내가 밥 한 끼 주는 게 뭐가 대수냐 싶었어. 근데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명자 여사가 제 손을 봤습니다. 그 반지 끼고서.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뭐가? 잊지 않는 것이요. 명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돌려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반지. 이제 돌려줘. 명자 여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28회 동안 기억했으면 됐어. 이제 그 무게 내려놔. 저는 반지를 보았습니다. 이 반지를 빼면 제 손가락에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제가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가 빠지는 순간 손가락이 시원했습니다. 아니, 시원하다기보다 허전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명자 여사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네. 명자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왔니? 왜 이제야?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나온 말은 대부분 변명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거든요. 저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도망쳤습니다. 도망이 제일 쉬워 보여서요. 말이 끝나자 제 혀끝이 쓰게 말랐습니다. 명자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망이 쉬워? 네. 아니야. 명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은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평생 도망쳐야 하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28회 동안 도망쳤어. 근데 결국 여기 왔잖아. 그게 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용기야. 명자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온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명자 여사는 제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 명자 여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앉아야 할지, 언제 일어나야 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명자 여사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북어국. 명자 여사는 매번 다른 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명자 여사가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는 없어. 그럼 된장찌개요. 지난주에 먹었잖아. 그래도 좋습니다. 명자 여사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 씨는 회사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발표 잘 끝났어요. 잘했네. 명자 여사가 유나 씨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덧붙였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잘했더군요. 유나 씨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제대로 한 걸 제대로 평가한 겁니다. 명자 여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 괜찮아? 소문은 여전합니다.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밥을 먹고 난 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반지는 내가 갖고 있을게. 명자 여사는 반지를 목걸이에 꿰어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 여사님 거였으니까요. 근데 말이야. 명자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너는 대신 뭘 끼고 살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속을요. 약속? 네. 매주 여기 온다는 약속이요. 명자 여사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 약속을 끼고 살아.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천막 사이로 노란 꽃이 보였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장도 봤습니다. 아저씨,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 두 포기 사면? 5,000원. 저는 배추를 샀습니다. 무도 샀습니다. 파도 샀습니다. 그걸 들고 명자 여사 댁에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왔습니다. 명자 여사는 배추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골랐네. 그 한마디가 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응 방식을 바꿨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외부 활동이 잦으신데.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제 개인 생활이 회사 규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만. 그럼 문제 없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회사 문화를 만들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문이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 은인을 찾아뵙고 계신데 그게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유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태경 씨, 후회 안 하세요? 뭐요? 늦게 찾아온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항상 합니다. 그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요, 요즘 많이 웃으세요. 그래요? 네. 예전엔 혼자 있을 때 표정이 무거웠는데 요즘은 콧노래도 불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것이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밥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파 송송 썬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은 가끔 물건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지 하나, 사진 한 장, 낡은 열쇠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었고, 사람이었고,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손가락에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햇볕에 비추면 희미하게 보이는 28회 동안 새겨진 자국입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국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해풍시장 입구에서 귤 봉지를 듭니다. 제 코트는 여전히 비싸지만 제 마음은 예전보다 덜 번쩍거립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저를 알아봅니다. 아, 명자네 아들 왔네. 아들이 아니라고 정정하려다가 그냥 웃고 넘깁니다. 사실 그 호칭이 나쁘지 않거든요. 명자 여사의 밥상에는 이제 제 숟가락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내 거야. 다음에 올 때도 이거 쓸 거니까. 명자 여사가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숟가락은 낡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식기입니다. 그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순간 저는 제가 이 밥상의 일부가 됐음을 느낍니다. 유나 씨는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실력으로요. 저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고 유나 씨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가끔 유나 씨가 말합니다. 회장님, 아니 그냥 태경 씨.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은 뭐로 불러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아저씨요. 그렇게 제 호칭은 날마다 바뀝니다. 회장실에서는 회장님, 시장에서는 태경 씨, 밥상에서는 아저씨. 그 모든 호칭이 이제는 제 이름입니다. 지난주 명자 여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요. 명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행복이지. 오늘도 저는 시장에 갑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명자 여사가 준 낡은 장바구니입니다. 새 거 사드릴까요? 아니, 이거 쓸만해. 그래서 저는 낡은 장바구니를 듭니다. 회장이 재래시장에서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배추를 고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모습이 제가 가장 솔직한 순간이니까요. 명자 여사는 그 반지를 목걸이에 꿰어 늘 목에 걸고 있습니다. 가끔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반지는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리고 저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따뜻한 자리입니다. 사람은 가끔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할 길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늦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28해가 지나서야 돌아갔지만 그래도 돌아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밥상에 제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명자 여사는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유나 씨는 상을 닦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명자 여사가 대답합니다. 어서 와. 밥 차릴게. 그 짧은 대화 안에 제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늦었지만 돌아왔다는 것. 저는 손가락의 흔적을 만지작거립니다. 반지는 없지만 약속은 남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 밥상에 앉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만큼은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약속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고, 시간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며, 마음은 혼자 쌓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요. 반지는 손가락에서 떠났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로 돌아왔습니다.